우주 최고의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을 만드는 4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1, 2, 3, 4 기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기자 김교원입니다. 2기자 김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3기자 신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4기자 류석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정말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4기자가 시작하고 나서 이번이 첫 번째 게스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요.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국회의원이 발언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의원님, 저희 4기자 프로그램은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 오늘 처음으로 했고 거의 이런 매체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 좀 몸 상태 어떠신가요? 저기 대통령 경호원들한테 이렇게 당하시면 뭔가 이렇게 좀 후유증이 남는다, 뭔가 그런 얘기 있던데. 그래서 당이라고 그 다음 날은 막 인터뷰하고 국회에서 막 발표하고 이러느라고 막 긴장이 돼가지고요. 좀 그 뒤에 주말에 좀 아파가지고 주말에 이틀 정도 병원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와 영상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이 사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18일이었죠. 이제 그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이제 행사였는데요.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하면서 내빈들과 하나씩 차례로 이제 인사하고 악수 나누고 이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 강성희 의원께서 이제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뭔가 몇 마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경호원에서 바로 이제 제지를 당해서 끌려나간 사건이고 영상으로도 다 공개된 그 사건입니다. 네. 잘 알려진 게 사건이긴 한데 그때 이제 국정 기조를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윤 대통령 답변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윤 대통령은 그날 저한테 단 한마디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좀 섬뜩했던 게 뭐냐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게 악수를 하고 돌아선 다음에 경호원들이 끌고 가니까 다시 돌아서서 한번 보고 가잖아요. 말리지 않던가요? 저는 그때는 제가 끌려가고 있는 중이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인지할 수가 없었고 영상에서 보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더만요. 네. 알고 계셨던 건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 그 궁금한데 제가 방금 아주 간단하게만 이제 개요를 말씀드렸지만 그날 자세한 상황이 사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다가오시는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어떻게 좀 당시 장면이 기억이 나신다면? 네, 아니 일단 11시가 특별자치도 출범식이었고 내빈들은 9시 반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다 집결해가지고 공항 검색대처럼 생긴 거기에서 이제 검색을 받고 그리고 나서 경찰이 직접 몸수색을 다 전부 다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시 좀 넘어서 그 행사장에 이제 들어갔고 행사장에는 자리마다 다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강성희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내 자리구나 이렇게 갔고 그 동선이 대통령이 입장을 하게 되면 아마 주요 내빈들하고는 악수를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 주변이 다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뭐 이런 분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자치도 강원도 지사도 오셨고 뭐 이렇게 다른 특별자치도에 계시는 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입장을 해서 악수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이상했던 건 경호원들이 대단히 많았더라고요. 대통령이랑 같이 하는 행사를 저는 이번이 3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5.18 기념식 때 그때도 한번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러 왔을 때 그때는 이제 국회 차원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하시는 분들이 같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대통령만 들어오니까 하는데 18일 같은 경우에는
경호원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좀 더 제가 조금 그랬던 건 제 바로 뒷좌석에 경호원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객석이라고 하는 건 시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앉는 자리지 경호원이 앉는 자리가 아닌데 경호원이 이렇게 이 이어폰 이렇게 끼고 뒷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18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뒤에 앉았던 건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객석에 그렇게 앉는 경우가 있나 경호원이? 그러니까 강성희를 노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 뒷자리는 없었습니까? 네, 제가 본 것은 없고 제 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네. 이거 뭔가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왜 강 의원님을 특별히 더 경호원들이 뭔가 이렇게 커버하려고 했을까요? 글쎄요, 뭐 그동안에 사실 제가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플랜카드나 피켓 이런 걸 몇 번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5.18 기념식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미 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이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피켓 시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걸 이미 했고 네.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 연설을 할 때도 제가 줄여야 할 건 윤의 임기라고 하는 피켓을 들은 바가 있고 뭐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경호처 입장에서도 뭔가 제가 그날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저도 고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물론 뭐 VIP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러면 이 자리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고민이었어요. 그렇겠죠. 예. 가지 말까 그냥 대통령이 오면은 또 이렇게 막 악수해야 되고 뭐 이런데 차라리 안 하기 가는 게 싫죠, 좋을까? 사실. 예. 첫 번째 갈까 말까. 두 번째 간다면 가서 악수를 할까 말까. 근데 저의 고민은 악수를 하면서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겠다. 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간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을 할 건데 나는 내 뒤에는 경호원이 앉아 있고 그 주변에 이게 뭔가 아무튼 뭐 그런 걱정은 좀 있었죠. 사전에 좀 약간 위축되는 그런 느낌도 받으셨군요. 그런 느낌 긴장됐죠. 받으셨군요. 긴장이 긴장됐죠. 되셨군요. 그 전에 피켓을 드셨을 때 2번 드셨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제지는 없었습니까? 제가 피켓을 들기 바로 전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본회의장 안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피켓 시위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었군요. 네, 그게 이제 언론에 뜨면서 이제 본회의장 내에서는 이런 거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저하고는 그런 합의를 한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저한테 그걸 이런 방법에 설명해 준 적도 없고 근데 이제 걱정은 국회는 여야 합의하면 그게 그냥 무조건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피켓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걸 못 가지고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피켓은 와이셔츠 안에다가 숨겨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옷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제 준비했다가 대통령 오자마자 이제 꺼내서 들었던 거죠. 국회의원이라고 다 똑같은 국회의원이 아니군요. 국회에서 노조법 2조 3조 통과되고 나서 대통령 거부할 거냐 이런 국면에서도 천막농성 한 적이 있거든요. 국회 본청 앞에서. 근데 그때도 천막을 치려고 갔는데 막는 거예요. 국회 직원들이 못 친다고. 그래서 아니 이재명 대표는 단식하면서 천막 잘 치더만 왜 내가 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이재명 대표 천막 치는 당시에 무슨 막 뭐 자해 소동 같은 게 있고 이래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여기에서는 천막 안 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합의문이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고. 저는 국회의원 되면은 이런 거 그냥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동 현장이나 국회나 별반 다른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진보 소수당 이런 쪽의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국회 어떤 방원이라든가 국회 사무처에서도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불친절하군요. 좀 좋게 말해서. 저는 이분들이 속으로 어떤 마음을 알고 있을까 그게 다음날 언론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 문화일보 사설 혹시 보셨나요? 네. 더한 일도 할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다들 속으로 하고 있었던 생각을 문화일보가 입으로 그냥 탁 뱉어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원래 국방위를 갔어야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다 상임위가 다 꽉 차 있고 국방위만 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저는 제가 뭐 어디를 가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국방위를 가게 될 운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강성희 의원이 국방위 가면 국정 기밀 이런 것이 다 줄줄 다 샌다. 간첩들한테 넘어간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합의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처음에 이게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건 그들의 속마음이구나 이게 진짜로 진짜 내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기 가면 진짜 이게 샌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게. 그리고 예를 들면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뭔가 대통령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일 참석했던 이용호 의원이나 제 의원님께서 손을 잡고 놔주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 정확히 어땠습니까 상황이? 1월 18일 날 제 사건이 벌어졌지만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축소하고 은폐하고 계속 바꾸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자상인데 열상이라고 하고 아주 중상인데 경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 왜곡하고 축소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만 남냐면 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을 목적으로 한 정치 테러가 본질인데 그 본질은 없어지고 헬기 논란만 남았어요. 지금 보면. 근데 저는 제 이 사건도 본질은 야당의 원내대표에 대한 대통령 경호실의 정치 테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고 지금 손을 잡았네, 뭐 무슨 진로를 방해했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지나가서 전과가 몇 범이네 이렇게 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본질과 다른 것으로 물타기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날 상황에 대해서는 영상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상을 보면 다 아는데 만나서 악수를 했고 손을 잡았고 손은 바로 놨습니다. 바로 놨고 그것은 바로 영상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우 의원이 저한테 막 손을 꽉 잡았다, 뭐 몸으로 당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라리 그런 질문은 그분들한테 뭘 보시고 손을 꽉 잡았는지를 아셨어요. 뭐 이런 걸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안이 이제 손을 몇 초를 잡았냐, 뭐 밀었냐, 당겼냐, 이거는 되게 이 본질이 정말 아닌 것 같고, 저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다른 목소리를 제기한 사람을 짐짝처럼 끌고 나가는 모습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다. 이거 댓글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의원은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날은 심지어 밀착해서 악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원수의 경호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정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이 메모를 했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셨길래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종의 뭐 자기 정치를 위한 연출 아니냐, 혹은 이제 뭐 좀 모범생들이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 도발적으로 의사를 전해야만 하나요? 뭐 이런 얘기를 꼭 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반론이랄까 비판을 들을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기존의 정치 문법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걸 좀 바꿔달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국정기조를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이제 선거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러 다니거든요. 상가들 다니고 가게들 다니는데 저한테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버틴다. 나 사실은 이 가게를 접으려고 한다. 그런데 새가 안 나가가지고 접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쏟아내요. 제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혹시 많이 어려우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막 쏟아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 죄송해요. 정말 이 정치가 제대로 쓰지 못해서 제대로 일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도 이제 멋쩍어서 아니 뭐 내가 의원한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그걸 저는 표현하고 싶었어요. 대통령한테 이걸 전해야 된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서민들은 다 죽는다 이제. 그럼요. 이번 특히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 때까지는 어떻게 버틸랑가 몰라도 총선 이후에 정말 경제 위기가 터진다, 버블이 터진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바꿔야 된다.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코로나 지원금 줬는데 처음 1년치는 안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급 적용해서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한 이유가 서로 여야가 서로 내 탓 공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니 국회의원이면 가서 그런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국회 가서 이거 코로나 지원금을 더 이거 받게 이런 얘기 해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걸 더 했어야 되는데 다 잘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들어야 하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날선 비판을 하고 싶었죠. 마음속으로는. 그렇죠. 예? 다른 얘기도 하고 싶고 꼭 뭐 그냥 국정 기조라고 하는 아주 그냥 뭉뚱그려진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더 아주 날카로운 얘기 대통령 마음에 막 이렇게 폐부에 찔릴 만한 얘기도 하고 싶지만 그날은 특별자치도 출범식이고 그 자리를 축하해 주러 온 대통령한테 내가 거기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얘기를 전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죠. 그 얘기를 다 못하고 입이 막혀서 들려 나온 거니까 우리 주민들은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정말 이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것처럼 눈물이 나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어도 그분들의 삶이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끌려 나와서 좀 뭔가 그분들의 삶이 변하면 좋겠는데 조금이라도 부자 감세가 좀 중단되고 뭔가 그분들한테 코로나 지원금이라도 더 준다든지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조금씩 마련이 된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잖아요.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래도 표정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그 반응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얼굴에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만나자마자 이제 악수를 했고 대통령도 웃으면서 악수를 했거든요. 네네. 처음에 웃으면서 악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과잉 대응을 했어요. 그래요? 경호처 직원들이 제 몸을 잡고 막 이렇게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 제가 영상을 보면 이렇게 왜 이래요? 이런 식의 영상이 나오거든요. 제 표정이. 근데 그때 대통령의 표정도 왜 그래? 놔둬. 이런 정도의 표정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대통령은 그냥 옆으로 이동을 했고 말을 다 못하고 이제 떨어져 저 이제 멀어져 가니까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제 입이 막혀서 이제 들려 나가게 된 거였죠. 그 말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없었던 거군요. 특별히. 그러니까 그 상황, 그러니까 밀리는 상황에 대해서만 조금 뭐 왜 그러나 하는 그런 표정. 지금 대통령 그 면전에서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원하는 국민이 아마 60% 이상의 뭐 여론조사에 나오는데 그렇죠. 그 말을 했다는 얘기는 의원님 말고 지금 없는 거죠? 그런 의견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화제가 앞에서, 되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경우는 별로 없었죠. 예.
왜냐하면 지금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있고 예, 야당 의원들과도 잘 만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할 기회가 좀 없는 거죠. 그걸 막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정부가. 예. 그 나가신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바깥으로 이제 끌려 나가고 나서 그 저를 이제 끌고 나왔던 사람한테 왜 그러냐, 나 국회의원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답변을 듣지 못하고 대통령실에서 이후 입장을 전할 겁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말았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나는 다시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는데 막아서면서 못 들어간다. 누가 막았습니까? 경호원입니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사건을 보면서 영상을 보는데 입을 막힌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경호라는 게 어떤 뭐 대통령에게 위험한 일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보호하는 게 경호인데 사실 뭐 입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없죠. 입을 막혔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었는지. 안경도 예. 뺏어갔잖아요. 네. 참 정말. 눈 나쁜 그렇죠. 사람의 이게 제일 즐겨운데. 입을 막히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절망스럽죠. 입이 딱 막히면. 그러니까 팔다리가 못 움직이는 것보다 입이 막히는 게 제일 절망스럽죠. 뭔가 그런 기분이셨군요. 갑자기 제가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면 경호원이 와가지고 이제 이 정도 그만하시죠. 예. 이제 좀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 하시죠.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상식이죠. 예. 그럴 줄 알았는데 사지를 들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니만 그 얘기를 바로 김용현 씨가 했습니까? 아니 그건 모르죠.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누군가 사지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사지가 들리면서 입이 딱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되게 절망스러움을 많이 느꼈죠. 거기서. 이번에 서울의 소리 기자가 그 대통령 출퇴근 체크했죠. 오늘은 몇 시 출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좀 늦게 이 직장인 입장에 굉장히 비애가 느껴지는 출근 시간이더라고요. 뭐 오후 1시에 그거 했다고 지금 끊었잖아요. 뭘 끊었습니까? 유튜브 서울의 소리 유튜브가 지금 중계가 끊겼잖아요. 아 그래요? 방심위에서. 그거를 방심위가 끊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유튜브는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송출을 국내에서의 송출을.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외국에서는 볼 수 있군요. 그러니까 접근을 금지시킨 거예요. 접근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제가 아까 좀 찾아보니까 소 입을 막는 걸 부리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도구를 부리망이라 그러는데 주로 뭐 이렇게 좀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하면은 그거를 씌워버리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사건이죠. 사람을 입을 막고 들고 나간다는 거는 그 시민이든 그게 국회의원이든 언론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왜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그런 대응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대통령실이나 경호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는 더 강력한 통제나 이런 것들을 할 준비가 돼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대단히 조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시계를 앞두고서 이미 누가 봐도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방심위원 2명을 해촉하는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그냥 봤을 때 아니 해도 이건 좀 아니잖아. 왜 이렇게 하지? 이번 1월 18일 날 있었던 이렇게 들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 저걸 저렇게 할 일이야?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뭔가 석연치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안에 반드시 뭔가의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미 총선 시계가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서 대단히 조급하구나. 되게 겉으로는 되게 강직하고 되게 엄중하고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지금 되게 쫓기고 있구나.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지율도 안 올라오고. 네. 근데 뭘 만약에 해도 안 되는구나. 총선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
국민들이 칭찬할 만한 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들어서 밖으로 쫓아내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나온 언론 보도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 비서실장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그냥 예를 들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조용히 어떻게 뭘 전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서실장을 보냈다는 것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할 때 그 뭡니까 당 활동에 개입했다고 해가지고 행정부가 입법부 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해서 그것도 어떤 그 탄핵의 일부 사유가 그렇죠. 된 네. 것인데 네. 그걸 누구보다도 제일 잘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네. 대통령이 이제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를 넘어서 이제는 여당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건 상식과 이성에서 거의 이제 이것까지도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혹시 뭐 민주당이나 다른 야권하고 이 문제 좀 공동 대응할 여지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이미 이 사건이 나오자마자 각 야당들은 다 논평을 발표를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의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그 회담에서는 몇 가지를 결정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요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일을 일으킨 경호처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그리고 요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 야사당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과의 면담 요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즉각적으로 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국회의장 면담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해외 순방 중이셔가지고 돌아오시는 대로 이제 하기로 했고 지금 국회의장님은 일단 보고는 받으신 것 같아요. 요건에 해외에 계시지만 보고는 받으신 것 같고 요것과 관련된 고민 중이신데 사실관계 파악을 분명하게 좀 해야 좀 국회의장으로서의 입장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아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뭐 파악할 게 있나요, 이 사안이? 제가 좀 글쎄요, 아무튼 영상으로 다 나와가지고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바꾸려면 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대통령의 지금 현재의 어떤 정보 인식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우리가 할 텐데 강서구청장 선거도 대통령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 엑스포도 뭔가 아주 지더라도 근소하게 질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수준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어떤 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에 대한 인식 정도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튼 접하기로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고 대통령은 되게 아마 좀 뭐라 그러지? 멘붕이라고 해야 되나? 어머, 나는 그래도 이길 줄 알았는데 졌네? 네. 그러면 뭔가 이거 아닌 것 같네? 라고 해서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때 잠깐 대통령 기조가 좀 바뀔 수 있겠나? 이렇게 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선에서 멈춰 세우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해야 되는데 네. 야권 승리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 그렇죠. 구체적으로. 네. 근데 자꾸 민주당에서는 원내 일당을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 주민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민주당이 180석인데 그러면 원내 일당 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살자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폭주를 해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거부권을 해서 법안을 5개, 6개 다 반대해도 8개 반대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지켜봐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이랑 똑같은데 네네. 왜 민주당 찍어야 돼? 지금이랑 똑같은데? 200석 플러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네. 어떻게든 거부권을 못하게 하는 네. 거부권 저지선 그러네요. 그리고 탄핵선 그리고 개헌선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야권이라면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국민들한테 아유 지금처럼 그냥 이 정도만 그냥 할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응?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선거로 만들어야 하지 않냐. 근데 그러려면 모든 야권이 총단결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지금 야권 일각이 막 분열해가지고 막 새로운 네네. 뭘로 만들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정치 일반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진보당뿐 아니라 뭐 대표적인 그 진보 정당인 정의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진보 정치, 진보 정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큰 위기다.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노동운동을 했었거든요. 네. 비정규직 노동자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오래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택배 노조에서 일하면서 택배 현장의 문제를 바꾸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가 천착해야 되는 곳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현장인데 그동안의 진보 정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기 현장 그게 꼭 뭐 노동 현장이 됐든 아니면 뭐 그냥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됐든 그 현장에 천착하지 않고 다른 기존 정당이 하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 싸움 이런 것에 몰입했기 때문에 진보 정치가 쪼그라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뭘 주장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탄핵도 주장하지만 개헌도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개헌을 헌법을 바꾸자 이런 건데 뭘 바꾸자는 거냐? 근데 여러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무슨 저기 뭐 대통령 투표 결선 투표제 뭐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지 않냐. 정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지 않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 이런 걸 넣으면 왜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전북 특별자치도 이거 출범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뭔가 사람들도 야 진짜 뭐가 변하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해주지 못하고 있고 과거에 진보정당,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이 시기에 저희들은 몇 가지 진보적 의제를 던졌죠. 그래서 무상급식 뭐 이런 것들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무상급식 하면은 아니 자기 밥을 자기가 싸워야지 왜 학교에서 밥을 달라고 해? 이거 진짜 무슨 빨갱이야? 뭐 이런 얘기 한 게 바로 전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다 학교에서 밥 주는 게 당연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새로운 진보의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있냐?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보당에서는 물전기가스에 대해서 필수 양은 무상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제2의 어떤 진보 정당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아젠다를 계속 만들고 계속 얘기를 할 생각이고 총선에서는 특히 뭐 지역은행, 지역 공공은행 이런 것들 통해 특히 은행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중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이자도 어렵지만 대출이 안 돼서 이제 막 망할 것 같다. 이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럴 때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진보 정당에서 계속 얘기해 나가면 저는 금방 다시 진보의
파이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아무튼 기대해 주십시오. 저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사실 거부권 저지선, 전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하신 사실은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어쨌든 굉장히 노력해서 했던 많은 법안들이 다 쓰레기통에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대도 좀 있고 이건 꼭 해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야당 안에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거부권 저지선.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주장을 저희는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힘을 다 모아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간극이 있죠. 네? 여러 간극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너무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면 진보당이랑 같이 하면은 좀 저기는 왠지 좀 주홍 글씨가 좀 새겨져 있는 것 같고 같이 하면 우리한테 손해가 나지 않아? 라고 하는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 급부에서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니 민주당이 그동안에 기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자 현실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다른 게 뭔데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랑 손을 잡아?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 양극단이 있단 그러네요. 말입니다. 응?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모아내서 윤석열 대 야권 단일 대우를 만들 거냐. 이게 만들어지면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200석. 그러니까 200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거를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려면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사람들을 윤석열 심판의 대오에 묶어 세울 수만 있으면 이게 가능한데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기랑 같이 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계속 자극을 하죠. 조선일보나 이런 데에서는 니네 결국에는 진보당을 키워주면 저기 경기동부에다가 산소통을 달아주는 거야. 절대 이석기가 다시 부활하는 거야. 뭐 계속 이렇게 해서 이 야권의 단결을 막으려고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저는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거의 대부분의 정치 뉴스가 거대 양당에 집중되어 있고 이번에 뭐 테러 겪으시면서 인터뷰도 다른 곳이랑 많이 하셨지만 평소에는 군소정당에 이렇게 언론사가 좀 인터뷰를 한다거나 기사 나가는 게 많이 없잖아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겨레 21이나 언론에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좀 너무했죠. 그동안에요? 살지 마라 뭐 이런 거. 네. 아니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지율 3%를 받지 못하면요. 국회의원이 못 됩니다. 그렇죠. 그 비례에서도. 그렇죠. 근데 뭐 퍼센테이지대로만 그냥 국회의석을 주면 되지 왜 3%라고 하는 이 저지선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소수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 죽이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 현실이고 병립형을 반대하는 이유도 그래서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건데 그것도 저는 누군가가 대신 그걸 이렇게 니네한테 이걸 줄게라고 하는 건 없다. 스스로 그걸 뚫고 일어서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진보당도 오랫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당이 해산되고 난 뒤에 다시 진보당을 세우기까지 약 10년 가까이 흘렀고 그 10년 동안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후보도 내고 선거에도 다 출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진짜 고생 많았다. 내가 너 생각해서 투표했어. 정의당.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저런.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이게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정말 많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전주에서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 기준 300명에서 400명, 주말 기준 1,600명이 전국에서 전주로 몰려온 거예요. 우리 당원들이. 우리도 될 것 같아.
우리도 그 동안에 내가 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 내가 너 생각 찍었어 정의당 찍었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진보당이라는 게 있고 뭐 될 것 같아 이러니까 그 힘이 모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힘이 이제 총선에서는 더 크게 아마 폭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슬픈 얘기인데 웃어 죄송합니다. 아니요. 입에 좀 붙는 얘기였어요. 너 아니 생각해서 그게 누구나 다. 너 생각해서 주간조선 본다. 주간지 시장. 네. 처음에 제가 지난 4월달에 재선거 출마했을 때 그랬거든요. 동네 이제 상가방문 시작해서 은행 이자를 낮춰야 된다는 서명 운동을 받으러 진보당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진보당이요? 중국집인가요? 금은방에서 오셨어요? 뭐 이렇게. 네. 너무 아니 진짜로 그랬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네. 모든 국민들이 진보당과 정의당을 구분하게 됐고, 진보당도 이런 당이구나. 특히 플랜카드 많이 보시면서 속 시원하시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아무튼 한겨레나 한겨레 21한테 뭐 아쉬운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걸 뚫고 나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걸 쥐어주는 사람은 없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뚫고 나오기까지 10년 동안 정말 안 된다. 여기 뭐 하려고 나가? 출마를 왜 해? 안 될 건데. 근데도 이 자기를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지금 녹아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강성희 의원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아주 유익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꼭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이네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난 18일에 그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굉장히 완곡하게 짧게 2개의 문장을 준비했다가 1개의 문장 얘기하고 1개의 문장 말씀 못 하셨는데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대통령한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뭐 꼭 필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진짜 굉장히 완화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국정기조를 뭐 이건 제가 볼 때는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국정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불행해진다. 네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네. 특히 지금 1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그리고 1월 18일 날 저에 대한 대통령실의 테러 네. 그리고 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만둬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가 넘어서면 안 될 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건 국회의 권한인데 아무리 자기 국민의힘 자기 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선을 지금 넘고 있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가면 정말 정말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다시 좀 귀를 열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한된 정보를 받고 있는가 이분이 지금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국정 기조를 전환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촉구드립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입을 막습니까?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저 사기자 같이 이렇게 훌륭한 그 유튜브 방송을 봐야 되는데 좀 일부 이상한 유튜브 방송만 보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채널을 바꾸십시오. 저희도 사기자로. 좀 초대해 주십시오. 어디로 초대합니까? 관저로? 아니 뭐 취임식에 뭐 누구를 불렀다고 해서. 그럼 저는 피켓 별로 하나 가고 손에 싶지가 들고 않습니다. 관저도 그렇고. 저 피켓 들고 가면 저는 그냥 됩니까? 기자회견장에서 만났으면 초대를 받고 좋겠습니다. 싶을 뿐 네. 가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 의원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